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성화의 불은 내려가고 2028년 LA 올림픽을 예고하는 폐회식장에서 한 프랑스 여학생이 고맙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방향을 따라가니 중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보입니다. 도대체 여학생은 어떤 것이 고마운 것일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앙띠 패티입니다. 저는 학교에 제출할 논문의 주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만큼 어떤 주제가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논문으로 펼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던 와중 곧 다가올 파리올림픽에 맞춰 스포츠와 국제 정치 외교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자신들의 논문 주제에 관해서 교수님께 발표를 하였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축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제관계와 정치적인 이슈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한번 다뤄보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며 스포츠와 정치 외교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논문화해보겠다고 교수님께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스포츠라는 주제를 선정한 저에게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앙띠, 이 부분은 엄청 폭이 넓어. 표면적인 탐구보단 심도 깊게 접근해야 할 거야. 할 수 있겠니? 저는 말했어요. 폭이 넓은 만큼 제가 공부해야 할 양도 많아지잖아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역사와 정치 외교의 상관관계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준비하는 논문인 만큼 심도 깊게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한 뒤 저는 우선 각국의 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럽과 남미 국가들의 경쟁 구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유럽과 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스포츠 강국으로 알려져 있죠. 스포츠가 외교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찾긴 했지만 그들의 경쟁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올림픽에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하려는 열망보다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들의 경쟁은 비교적 평화롭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개의 또 다른 대륙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대륙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의 눈이 갔죠. 메달의 개수로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듯한 행보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레 동북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되었죠. 특히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간의 경쟁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들 세 나라 간의 관계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도 매우 복잡하기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향해 비아냥대거나 공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중국은 코로나 이후 실추된 자국의 명예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개수로 증명하겠다고 하며 스포츠 강국인 미국을 이겨 1위로 도약하여 대중국의 굳건함을 보여준다고 하였고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능가하는 대활약으로 금메달을 쓸어오겠다는 포부를 보였죠. 그런데 웃긴 점은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적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고 일본은 한국의 국력이 쇠했다고 말했어요. 두 국가가 공통으로 한국을 언급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큰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정치적 접근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논문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파리올림픽이 시작되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죠.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저는 개최 전부터 다양한 잡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세계 각국이 모여 스포츠를 통해 외교적 화합을 이루는 올림픽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많은 관중이 모이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이 전 세계 외교의 화합의 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각국이 서로를 비난하며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유치한 이후 개막까지의 정보를 수집하던 중 몇 가지 흥미로운 이슈들이 눈에 띄었어요. 먼저 생강의 수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파리의 상징과도 같은 생강이 오염되었다는 소식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 의해 빠르게 퍼졌죠. 생강의 수질이 무슨 소용이냐 하겠지만 이전 도쿄올림픽 때부터 야외 수영 종목을 진행하며 파리 역시 야외 수영 종목을 생강에서 진행한다 했죠. 도쿄 앞바다엔 방사능, 프랑스 생강엔 똥물이라는 네티즌들의 악플들이 본물 터지듯 올라왔지만 강경하게 정화 사업을 펼치며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강행하였고요. 또한 선수촌의 냉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위 속에서 선수들이 겪을 불편함에 대한 우려도 커졌어요. 마지막으로 저탄소 정책에 따른 식단 문제까지 논란이 되었어요.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선수들인데 무더위 속에서 먹을 새로운 저탄소 메뉴가 과연 선수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는 이러한 비판들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어요.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면 완벽함을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비난의 장이 될수록 제 논문에 옮길 화제가 많아지기 때문이었죠. 특히 국제정치와 스포츠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제 논문 주제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물론 좋은 스포츠 정신과 페어플레이로 정치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의 불행이 즐거움이라고 지루한 논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요소는 외교적 이견 대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란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이 모든 잡음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마침내 개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면서 개막식은 완벽하게 시작되지 못했어요. 저는 머릿속에서 제가 가져가야 할 논문의 방향성을 계속 인지한 상태로 생강 옆에서 개막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생강 위를 가르는 다리에서는 수많은 공연이 진행이 되었고 유람선을 타고 각국의 선수단이 생강을 따라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박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가뜩이나 논문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국가를 예의주시하던 제 귓가에 한국 선수단이 등장할 때 프랑스어로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실수를 들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북한은 핵을 보유한 공산주의 이념국가로 한국과 뿌리는 같지만 엄연히 다른 국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실수를 목격한 순간 저는 속으로 소재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은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 축제가 아니라 국제 외교의 복잡한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국호 구분조차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실수를 저지른 상황에서 이 올림픽이 과연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논문의 방향성을 이쪽으로 한번 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막식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국이 이번 파리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번 파리올림픽의 한국은 2020 도쿄올림픽 때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고 금메달 5개를 목표로 출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목표였지만 그만큼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방향성을 틀어볼까 하는 고민을 명확히 잡아준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파리올림픽 개막 전부터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었고 엄청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기재된 한 칼럼이 저의 눈길을 끌었어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파리올림픽은 가라앉는 한국의 상징. 더 이상 스포츠 강국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틈새 종목만의 출전. 나라가 의기소침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칼럼은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의 존재감을 대놓고 비하하며 한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칼럼에서 일본은 한국이 올림픽에서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세계 언론이 자국 선수들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파리올림픽의 동향을 소극적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죠. 그리고 올림픽에서의 활약은 경제 지표나 군사력 지표와는 다른 차원의 국력을 상징하지만
한국의 국력은 많이 쇠했다라고 덧붙이며 한국을 깎아내렸어요. 게다가 일본은 도쿄올림픽 때에 이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싸왔다는 사실을 두고도 비난을 퍼부었어요. 도쿄올림픽 당시 방사능에 대한 우려로 도시락을 싸온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청정지역 파리에서까지 도시락을 싸오는 것은 파리를 더럽고 불순하다고 대놓고 비판하는 처사라며 프랑스와의 관계에도 불을 지피려는 의도가 엿보였죠. 저는 진짜 한국이 프랑스를 더럽게 여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칼럼의 내용을 더 깊이 읽어보았죠. 일본은 칼럼을 통해 한국에게 파리올림픽은 가라앉는 한국의 상징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선수단 규모가 도쿄올림픽의 232명에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143명으로 현저히 줄어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수치를 비교하며 작아진 한국이라고 비꼬았죠. 그리고 한국이 도쿄올림픽 때 방사능 문제를 지적하던 것과 달리 프랑스에 가서는 조용히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때려잡아야 할 야만국 일본에서 존경해야 할 문화대국 프랑스로 무대가 옮겨져 조용한 것인가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국가는 스포츠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자존심과 외교적 입지를 드러내고 서로를 도발하는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어요. 일본의 이 발언들은 한국을 도발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한 느낌이 강했죠. 그동안 제가 분석한 대로 국가 간의 위치와 외교적 대립 구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이 상황을 보며 제 논문의 방향성이 확실히 잡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움 구경이 재밌다는 말처럼 이런 정치적 갈등을 지켜보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파리올림픽 개막 전 일본의 도발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안으며 파리올림픽은 개막하였고 한국의 별다른 대응 없이 각 종목별 경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각국의 메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국인 프랑스보다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들의 경쟁 구도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어요. 논문에 쓸 정보 수집에 몰두하며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죠. 한국과 일본에만 포커스를 맞추던 중 한국이 양궁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기자회견장에서 한 중국 기자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국이 양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두고 운이라고 평가절하 했어요. 그는 한국의 금메달은 운에 불과하다. 10m 공기소총 경기에서도 0.1mm 차이로 운을 가져갔고 이번 양궁 경기에서도 4.9mm 차이로 운을 챙겨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즉각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죠. 특히 스포츠 외신들과 선수들은 이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외신과 선수들은 운도 실력의 일부이고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반박하며 중국 기자의 발언에 강하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중국 기자의 발언은 단순한 스포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넘어 한국에 대한 또 하나의 공격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비난했던 것에 이어 이제 중국까지도 한국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문화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죠.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자부하는 국가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겨냥함으로써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경쟁 구도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올림픽이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때 있었던 한국의 국호를 잘못 부른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을 때 그 사건이 이미 양국 대통령 간의 화해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실수였지만 결국에는 외교적으로 해결된 사례였어요. 이 역시 국제적인 행사에서 정치와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제 논문의 방향이 잘 잡혔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 논문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에 내심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회견장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기자의 발언이 분명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은 상대를 존중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명확하게 드러냈죠. 프랑스인인 제가 봐도 화가 날 만한 내용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이 자신감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건 단순히 스포츠에서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자신감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산업에서의 놀라운 발전,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이 이룩한 다양한 경제적 성공은 이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은 바로 이 자신감과 차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파리올림픽에서 그 자신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특히 시상식에서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모든 선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메달 세레머니를 기념할 수 있도록 셀프 촬영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 전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삼성의 자신감,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과 마케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시상식 때 휴대폰 반입이 허용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전의 올림픽에서는 시상식에서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었었지만 삼성이 저번 올림픽부터 이 조항을 깨부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하더군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이 한국의 자신감이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대응과 그들이 보여주는 자신감을 제 논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국이 왜 선진국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강력한 자신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제 논문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논문을 준비할 때 저는 스포츠 축제에서 동북아시아 3강인 중국, 일본, 한국의 기싸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한국이 이러한 기싸움에서 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논문 방향을 조금 수정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SNS에서 코리아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 특별한 장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코리아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문화를 그대로 파리에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한국의 모든 것이 집대성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한국적이었고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예술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인상적이었던 점은 다른 나라의 홍보관과 비교했을 때 유독 코리아하우스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리아하우스를 찾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스며든 한국적인 요소들을 더욱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죠. 저는 코리아하우스 안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코리아하우스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한 외국인은 코리아하우스가 처음 오픈한 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여기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한국 선수들을 인종 구분 없이 응원할 수 있으며 배고플 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장소를 두고 다른 곳을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죠. 그의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단순히 소비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감 있게 이 올림픽에 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성공한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야말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논문은 이제 한국의 문화적, 정치적 힘을 중심으로 한 성공 사례로 더욱 명확한 방향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계속해서 두드러지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과 언론이 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을 더욱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녹여낼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경악할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배드민턴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 한국 배드민턴협회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숨에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본과 중국 언론은 이를 놓칠세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한국의 내부 갈등과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내부에서조차 통제가 되지 않는 나라라는 식의 논조로 한국의 스포츠 체계와 협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중국 언론은 이런 식으로는 한국이 더 이상 스포츠 강국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쇠퇴를 예고하는 기사를 내보냈죠. 특히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귀화가 답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까지 내놓았습니다. 스포츠 메달을 많이 따지 못하는 한국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스포츠 강국인 중국으로 귀화하라는 조롱 섞인 내용이었죠.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작은 문제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한국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이슈였지만 일본과 중국이 이를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 사건은 또한 한국의 내부 갈등이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갈등과 문제들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그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보여준 자신감과 문화적 위상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한국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논문은 이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그 성공 뒤에는 어떤 도전과 과제가 있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 나가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긍정적인 면과 그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한국의 과제를 모두 담아내는 것이 제 논문의 마지막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통해 스포츠 축제의 정치 외교적 방향성에 대한 명과 암을 나눌 것이고 그 예로 한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논문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 논문의 방향성을 잡아준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겐 이번 파리올림픽의 주인공은 한국입니다. 대단한 한국,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8 LA올림픽에서 태극전사, 태극낭자들의 금메달을 향한 레이스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금메달 따주세요. 제 목숨이 걸렸어요. 일본의 작은 가정집, 한 여학생이 파리올림픽을 시청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TV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일본에서 넘어온 유쾌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야카입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죠. 파리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여름, 우리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외동딸로 아빠는 순수 일본인이고 엄마는 한국인 외할아버지와 일본인 외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시죠. 아빠는 유도 도장관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엄마는 태권도 도장관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한 지붕 아래 두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가 모여있는 가족이죠. 일본의 유도, 한국의 태권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다가올 무렵에는 집안의 분위기가 때론 뜨겁고 때론 차가운 냉온을 왔다 갔다 하는 긴장감이 감돌곤 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신의 무술이 최고라고 자부하시며 기싸움을 펼치시거든요. 아빠와 엄마는 각자 자신이 사랑하는 무술이 최고라고 주장하시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때마다 유도와 태권도의 중계방송을 두고 TV 리모컨의 소유권을 항상 다투셨어요. 두 분 모두 제가 태어나기 이전 젊은 시절에 각 종목 선수를 하셨기 때문에 승부욕은 날할 것도 없고요. 방콕에서 진행된 아시안게임에서 두 분이 만나 결혼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종목을 초월한 사랑이 결혼을 하신 이후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마다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 참 웃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도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의 등살에 밀리다 못해 결국 운동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아빠가 유도로 끌어들이려 하고 엄마가 태권도로 끌어들이려 하며 저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부모님의 줄다리기에 제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고 외할아버지도 일본으로 넘어와서 태권도장을 차릴 정도로 태권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기에 그 피를 물려받은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한국인의 피를 가진 엄마는 한국이 태권도로 금메달을 딸 때마다 소녀처럼 행복해하셨고 태권도 외종목에서도 한국인이 선전하면 박수를 치셨죠.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을 본 순수 일본 혈통인 아빠는 못마땅해 하시고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거니 둘의 싸움은 자연스레 번지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인연을 주기로 찾아오는 집안에 들이우는 검은 그림자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더 말씀드리죠. 때는 2020 도쿄 올림픽에서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인 만큼 유도 종목의 전 체급 금메달을 목표로 둔 저희 일본이 일명 고질라라는 경기 시스템 분석 프로그램까지 사용하며 도쿄올림픽 때 14개 체급 중 9개의 금메달을 땄었죠. 고질라의 뜻은 금, 골드, 유도, 한판승 입본, 혁명 레볼루션, 조화 어코던스의 약자로 전 세계 유도 선수들의 방대한 경기 및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필승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좀 유치하긴 해도 이 시스템 덕분에 유도에서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고 아빠는 우리가 금메달을 딸 때마다 고질라, 고질라 라고 소리치며 집안을 고질라처럼 손가락을 구부리고 뛰어다니셨죠.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항상 한숨을 쉬고 머리를 부여잡고 두통을 호소했고요. 저는 아빠의 모습에 거리를 두며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죠. 그런데 도쿄올림픽 때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유도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휩쓴 반면 태권도 종목에서 한국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자 아빠가 엄마를 약간 놀리셨고 그 이후로 엄마는 기분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야 할 아빠의 놀림이 점점 과해지며 고질라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집안을 활개치며 뛰어다니셨죠. 저는 아빠에게 그만하라고 정신이 없다고 소리치며 아빠를 말렸지만 아빠는 영화 속에서 무엇이든 부수고 다니는 고질라처럼 더욱더 신나서 활개를 치셨죠. 그런데 제 입이 떡 벌어지는 경악스러운 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났어요. 참다 못한 엄마가 소파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돌려차기를 시전하였고 정확히 오른쪽 얼굴을 가격당한 아빠가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쳤죠.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저는 당황하였고 엄마는 큰 소리를 지르며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당신이 제일 싫은 순간이야 라고 버럭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으셨죠. 저는 우선 아빠가 너무 큰 소리로 바닥에 고꾸라지셨기에 걱정이 되는 마음에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소리가 정말 크게 났어요. 정신이 든다면 일어나 봐요. 그러자 아빠가 기어가는 듯한 소리로 제게 속삭였어요. 고질라가 쓰러졌어. 이 상황에서도 아빠가 농담을 하는 걸 본 저는 아빠의 등짝을 세게 때리며 얼른 일어나라고 하였고 아빠는 오른쪽 뺨을 부여잡으시며 일어나셨죠. 그리고 아빠는 엄마가 쾅 하고 문을 닫아버린 방의 방문을 두드리며 자기,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사과를 받아줘. 라고 하였지만 방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저와 아빠는 엄마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흰 그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밥을 먹지 못했죠. 엄마가 방에서 꿈쩍도 안 하시고 나오시지도 않고 식사도 안 챙겨주시고 뭐라도 먹을 게 있나 냉장고를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엄마가 있는 방 문을 두드리며 배고프다고 연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무런 미동 없이 나가라는 단어만 말씀하셨죠. 하루 반나절을 굶고 나니 아빠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초밥집에 들러 초밥으로 허기를 달랬어요. 아빠에게 우리 계속 이렇게 밥을 사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물으니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그냥 먹기나 해라고 하셨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후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엄마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서 밖으로 나가보니 아빠는 거실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꽃바구니와 함께 미안해라고 적혀있는 메모를 보게 되었죠. 아빠는 저를 보시곤 쉬시라고 손짓으로 제스처를 취하시고 저는 두 분이 화해를 했구나라고 직감하고 마음을 한결 편하게 놓았죠. 아침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말없이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정적은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졌죠.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아빠가 추진한 여행으로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고 엄마의 기분이 평상시로 돌아오기까지 자그마치 2달이 걸렸어요. 전 그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도 부모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썼고 예전처럼 돌아온 부모님의 애정에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크나큰 착각이었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또 각자의 국기가 우월하니 하며 싸우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이 유도 종목에서 그리고 한국이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많이 획득하며 부모님의 티격태격은 도쿄올림픽 때보다 줄어들었고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가 완화되는 데에도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번 파리올림픽이 찾아온 거죠. 이번 올림픽 이전부터 아빠는 파리에 직접 가서 유도를 응원해야 된다. 일본이 이번에 금메달 목표를 20개를 두고 있다. 도쿄올림픽에서의 최다 메달의 기록을 갱신할 거야. 라고 하며 파리로 가자고 소리치셨고 엄마는 어떻게 파리를 가냐고 도장은 어떻게 하고 파리를 가려고 하냐고 잔소리를 하셨죠. 그 모습에 아빠는 한국은 메달 목표가 5개라던데 이번에 구기 종목 다 떨어지고 믿을 만한 건 양궁뿐인가 봐. 태권도에서 금메달에 자신이 있으면 적어도 10개라고는 해야 되는데 말이지. 라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아빠의 입을 틀어막으며 아빠, 바닥에 고꾸라지기 싫으면 입 좀 다물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도쿄올림픽 때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났는지 아빠에게 삐진 말투로 한국이 목표를 적게 잡은 건 나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한국은 분명 많은 금메달을 딸 거야. 두고 봐. 라고 하며 이번 파리올림픽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죠. 마침내 개회식이 시작되었고 파리올림픽 개막과 동시에 다가온 유도 경기를 기다리며 아빠의 흥분도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말했어요. 이번에도 일본 유도가 금메달을 휩쓸 거야. 한국 태권도? 글쎄, 이번에도 쉽지 않을걸. 이라고 말하며 한 신문을 펼치더니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엄마의 돌려차기가 또 나올 것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엄마가 싫어하는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의 자매지 유카누지에서 발행된 신문이었어요. 신문의 내용은 무로타니 카츠미라는 사람이 칼럼을 적었는데 한국을 가라앉는 한국의 상징이라고 말하며 한국은 더 이상 스포츠 강국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틈새 종목만 출전했고 이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나라 전체가 의기소침한 것 같다고 언급한 내용이었죠. 아빠는 웃으며 신문을 읽는 동안 저는 엄마가 일어나면 막을 생각만 하며 엄마를 지켜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한국이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라며 코웃음을 치며 아빠에게 마음껏 해보라고 했죠. 엄마는 한국에 대해 뭔가 모를 큰 기대를 걸고 계신 느낌이었어요. 아빠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유도 경기가 열리던 날이 밝았고 집안은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빠는 평소보다 더 일찍 도장의 문을 닫고 유도복을 입고 일본 유도 선수들의 경기를 준비하며 TV 앞에 가지런히 무릎을 꿇으시며 TV 시청 준비 자세를 잡으셨어요. 선수가 소개되고 아빠는 큰 소리로 일본, 일본이라고 외치며 응원을 하셨죠. 저는 소파에 앉아 엄마를 바라보았고 엄마는 부엌에서 손과 칼은 채소를, 눈은 아빠를 향한 채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죠. 하지만 엄마의 눈빛이 째려보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유도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 태권도 경기가 진행되는 스케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셨죠. 하지만 저는 내심 걱정했어요. 한국 태권도가 혹여나 도쿄올림픽 때의 악몽으로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계속되었죠. 아빠는 우리나라 유도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특유의 기합 소리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경기를 지켜보셨고 결국 일본은 유도에서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아빠는 기뻐하며 우리를 향해 말했어요. 봐라, 도쿄에서의 금메달은 운이 아니야. 종주국으로서 자존심을 지켜냈어. 이번에도 우리 대 일본 유도가 최고였어. 라고 외치며 엄마에게 깐족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엄마는 종주국이면 메달을 더 땄어야지. 도쿄 올림픽 때보단 못하네? 라고 말씀하시며 아빠의 도발에 응수했죠.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는 말했어요.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으로 얼마나 많은 금메달을 따나 한번 지켜보겠어. 한국이 금메달을 또 못 따거나 우리 유도보다 적겠다면 당신도 인정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긴장 풀어. 태권도 경기 때 한번 지켜봐봐. 라고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 눈에는 집안에서 불꽃놀이를 하듯이 불똥이 번쩍번쩍 튀는 것일까요? 유도 경기가 끝난 이후 집안은 잠시 하나가 되어 다른 종목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며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저께 치러진 태권도 경기가 다가올수록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한국이 많은 메달을 가져가서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엄마를 이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고꾸라진 이후로 엄마가 집안 내에서 서열일이라고 제 마음속에 자리매김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 없던 이유가 있죠. 일본 언론이 자신했던 한국보다 우월한 성적이 뒤바뀌는 참사가 벌어졌거든요. 한국이 목표로 하는 금메달 5개보다 훨씬 많은 금메달을 따며 올림픽 종합순위에서 일본을 제쳐버렸기 때문이었죠. 그 모습에 아빠는 부글부글하며 한국은 꼭 이겨야 할 대상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엄마는 아빠한테 한국에 피가 섞인 나를 앞에 두고 할 소리냐고 버럭하시며 두 분의 긴장감이 다시 올라오며 집안에는 또다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심지어는 안개가 자욱한 느낌마저 들었죠. 엄마는 무엇인지 모를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아빠의 도발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아빠의 도발을 맞받아치며 대범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궁금했어요. 엄마, 한국이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아 보여? 예전에 엄마의 모습이 아니야. 엄마는 제 물음에 웃으며 답하셨어요. 사야카, 엄마는 도쿄올림픽 이후로 매일같이 태권도 관련 뉴스를 확인했어. 한국을 대표해서 나오는 선수들도 파악했고 그 선수들의 기량도 분석했어. 아마 이번에는 한국이 금메달을 딸 거야. 나는 그 믿음이 있어. 넌 일본인이지만 한국의 피도 섞여 있다는 거 잊지 마. 한국, 일본 모두 우리 편인 거야.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정체성의 혼란이 조금 오긴 했지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부모님이 싸우시진 않으셨을 것이니까요. 반면 아빠는 이미 유도 경기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여유를 부리며 태권도 경기 뭐하러 보냐고 비아냥대며 한국은 금메달 못 딸 거라고 소리치며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였죠. 그렇게 파리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이 시작되었고 첫 체급은 58kg이야 남자 개인전이었어요. 엄마는 유도 경기 날 아빠가 했던 것과 똑같이 태권도 도장을 일찍 닫고 집에 들어와 한국어로 적혀있는 자신의 도복을 꺼내 입고 TV 앞에 앉아 준비를 하셨어요. 아빠는 따라하냐며 비아냥대긴 했지만 유도 경기가 이미 끝났고 일본이 금메달을 3개나 챙겼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태권도 경기를 흥미롭게 지켜보지 않으셨죠. 하지만 엄마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처럼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한 응원을 시작하셨죠. 아마도 엄마는 태권도가 얼마나 훌륭한 국기인지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박태준이라는 한국 선수가 가볍고 빠른 움직임으로 점수를 연이어 획득하였어요. 한국 선수의 날쌘 모습에 무관심하던 아빠는 화면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자신이 분석한 대로 박태준 선수의 빠른 움직임에 감탄하며 응원을 이어가셨죠. 박태준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상대방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파죽지세로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쿄올림픽 때 엄마의 돌려차기를 보는 듯한 한국 선수의 시원한 돌려차기가 상대방의 오른쪽 턱을 가격하였고 한국의 태권도 종목 첫 체급에서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죠. 엄마는 크게 기뻐하며 봤지? 태권도도 만만치 않아 라고 외치셨고 아빠는 오른쪽 턱을 손으로 감싸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태권도 경기를 좀 더 진지하게 지켜보게 되었죠. 다음 날 한국의 두 번째 체급 경기가 있었어요. 태권도 57kg급 여자 개인전이 시작되었고 출전한 한국의 김유진 선수는 시작부터 놀라운 피지컬과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신나서 말했어요. 사야카, 저 선수는 세계 랭킹이 24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 기대주야. 어렵게 파리올림픽 선수단에 승선했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뛰는 거야. 잘 봐봐. 김유진 선수가 어떻게 결투하는지. 엄마는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연신 얘기해주며 저와 아빠의 몰입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유진 선수는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5위인 터키 선수의 머리를 연달아 가격하며 경기를 압도하였고 183cm의 압도적인 신장을 바탕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엄마는 또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였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유도 경기를 봤을 땐 조금 루즈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규정을 바꾸고 점수 배점을 바꿔서 공격적이지 않은 유도 경기로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하지만 태권도는 달랐어요. 리듬감과 템포감으로 상대를 좌지우지하고 화려한 발차기와 찌르기, 기술 등으로 제대로 된 격투기의 느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 날쌘 체형이라 더 멋져 보였어요. 엄마는 신이 난다며 평소 안 마시는 맥주를 들고 와서 마시기 시작했고 아빠는 슬그머니 엄마의 옆에 앉아 같이 맥주를 마시며 경기에 집중했어요. 기분이 좋은 엄마 옆에서 아빠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래도 다음 상대들한테 안 될걸? 세계 랭킹 4위래 라고 깐죽대기 시작했죠. 맞아요. 8강전에서 만난 상대는 세계 랭킹 4위였어요. 그리고 외모도 아시아계 혼혈 같았죠. 알고 보니 한국계 선수였고 대등한 대련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간절함이 통한 탓인지 김유진 선수는 긴 다리를 이용한 머리 공격을 펼치며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엄마는 아빠를 발로 밀치며 가까이 붙지 말라고 하였고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놀리는데 열중하였어요. 그리고 엄마의 응원에 고비가 찾아왔죠. 태권도 여자 개인전 4강에서 세계 랭킹 1위이고 지난 두 번의 아시안게임에서 2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중국의 러중스와 맞붙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말했어요. 김유진 선수가 이번 경기만 이기면 무조건 금메달이야. 나는 확신이 있어. 저는 그래도 세계 랭킹 1위를 어떻게 이기냐고 생각하며 한동안 또 밥을 굶어야 하나 하는 근심 걱정을 하며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김유진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놀라운 발재간으로
공격을 성공시켜 상대 중국 선수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초반부터 쉴 새 없이 밀어붙이던 한국 선수는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점수차를 크게 벌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한국의 김유진 선수가 공격을 성공할 때마다 그렇지, 잘한다 하며 응원하였고, 한국 선수의 파상 공세에 중국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10대 3 한국의 김유진 선수의 압승이었습니다. 엄마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한국 선수에게 응원을 보냈고, 아빠는 말없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권도가 이렇게 매력적인 스포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엄마의 응원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저를 째려보았고, 저는 무언의 눈빛으로 아빠도 참여하라고 눈치를 주었죠.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상대는 세계 랭킹 2위의 이란의 키안 이찬데라는 선수였습니다. 세계 랭킹 2위라고 하니 어려운 상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태권도에서의 금메달까지의 여정은 정말 험난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세계 랭킹 1위를 꺾고 올라온 김유진 선수의 플레이는 거침없었어요. 머리 공격으로 점수를 따내고 상대를 위협하며 일방적인 경기를 이끌어갔죠.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금메달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응원하였고, 아빠는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절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을 태우고 있었죠. 그리고 라운드 스코어 2대 0으로 한국의 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자 엄마는 괴성을 지르며 집안에서 발차기와 돌려차기를 허공에 냅다 갈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빠는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봤고, 저는 엄마의 기쁨에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아, 밥을 굶을 일은 없겠다 하고요. 하지만 이 기쁨에 아빠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래봤자 금메달 2개네. 일본은 3개라고. 한국이 태권도에서 금메달 3개 이상 딸 일은 없을 거야. 오늘 행운을 다 썼어.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져 가더니 아빠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그래, 한국이 금메달 3개 이상 딸 때까지 밥은 알아서 먹는 걸로 하자. 그러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셨죠. 저는 아빠의 등짝을 때리며 책임지라고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아빠는 나가서 초밥이나 사 먹자고 말하셨지만 저는 엄마가 해준 따뜻한 음식이 좋기 때문에 싫다고 했죠. 도쿄올림픽 때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몹시 힘든 지금, 한국의 태권도 선수들을 향한 응원만이 엄마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한국 태권도 대표팀의 금메달을 위해 응원해요. 저 밥 먹고 싶습니다. 굶기 싫어요. 일본에서 날아온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야카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곤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을 응원한다는 것은 정말 뿌듯한 일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태권전사 태권낭자들이 금빛 물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차원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그리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재기량을 펼치고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